코로나19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국 공산당이 또 다른 생물전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중공의 유전체 분석 기업이 한국에 진출한 소식과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중공과 연계된 유전체 분석 기업이 최근 한국에 자회사를 세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기업은 중국의 노보진이라는 회사입니다. 지난 6월 한국의 자회사인 노보진 코리아를 설립했는데요. 이 회사는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유전체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은 국내 병원과 연구기관에 기존보다 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전체가 단순한 건강 데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키, 질병 위험도, 약물 반응 같은 민감한 특성이 모두 담긴, 말하자면 한 생명체가 가진 모든 유전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개인 식별도 가능한 만큼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내에서 분석하지 않고 중국 본토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중화권 연구소로 전송해 분석하는 구조여서 데이터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2023년 대만에서도 유전체 데이터를 중국 본토로 전송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당시 현지 언론들은 이 회사가 대리업체를 통해 학교나 병원의 유전체 검사 사업을 저가에 수주한 뒤 검사를 중국 본토 기업에 맡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인들의 유전자 정보가 고스란히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죠.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2021년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또 다른 유전체 분석 기업 BGI가 전 세계 52개국에서 800만 명이 넘는 임산부의 유전체 데이터를 수집했고 일부는 중공인민해방군과 공유된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로이터는 이 데이터가 미국인을 표적으로 한 변형 인공병원체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올해 1월 이 회사를 중공 군사 기업으로 지정하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번 사건은 최근 중국에서 확산 중인 치쿤구니아열 바이러스와 맞물리며 더 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주로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치쿤구니아열은 꺾이는 병이라는 뜻인데요. 감염되면 팔꿈치 등 관절이 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망률은 낮지만 장기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광둥성에서만 벌써 7,5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최소 12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홍콩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지역에 모기 공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기 공장 들어보셨어요? 광저우 웨이바이쿤 생명과학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매주 500만 마리의 불임 수컷 모기를 대량으로 길러 방출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치쿤구니아열이 바로 광저우에서 시작됐다는 점 때문에 이게 단순한 자연 확산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요인이 있는 건지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우한 실험실에서 시작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중공이 또 다른 생물전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조차 너무 많은 우연이 반복되니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진출이나 감염병 문제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움직임과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유전체 데이터와 감염병 그리고 안보 문제까지 앞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청소부와 사랑에 빠져 아내를 떠났다. 놀랍게도 이런 줄거리의 쇼폼 드라마가 미국 주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2억 300만 달러, 우리 돈 약 2,7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전부 가짜 뉴스였죠. 오늘은 이렇게 재밌게 보던 쇼폼 드라마가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선전 무기로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쇼폼 드라마가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핵심 선전 도구로 떠올랐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내에서는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해외에서는 시청자들의 인식과 여론을 움직이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쇼폼 드라마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세로 화면에 맞춘 짧은 드라마 형식, 보통 1분에서 3분 길이의 반전이 이어지면서 다음 편을 보고 싶게 만들어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주된 소재는 재벌과의 비밀 로맨스 혹은 가난한 여주인공이 권력을 얻고 복수에 성공하는 이야기들이죠. 실제로 유튜브나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비밀스런 재벌과의 여름 허니문, 우리 병원 의사는 내 아이의 아빠 같은 콘텐츠가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규모는 얼마나 커졌을까요? 중국 II 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쇼폼 드라마 시장은 52억 달러 규모였는데 불과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고요. 2027년에는 140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해외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2023년에 1억 달러도 안 되던 게 올해는 15억 달러, 내년에는 38억 달러로 뛸 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엔터 사업가는 중국을 빼고도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이 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건 중국 기업들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광명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외 앱스토어에 등록된 중국 쇼폼 앱이 237개나 됐습니다. 미국 구글 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 상위 52 중 9개가 중국 앱이었고요. 특히 릴쇼츠라는 앱은 최근 한 달 동안 다운로드 1,300만 건, 매출 1,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매출이 2,800만 달러로 더 높았죠. 문제는 중국 당국이 이런 인기를 선전과 통일 전선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열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산당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콘텐츠에는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쇼폼 드라마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걸까요? 중국의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총국은 이미 2022년부터 쇼폼 드라마는 사상적 문화적 속성을 지닌다면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향과 여론 지향을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후 시리즈물 수만 개, 1억 7천만 편이 넘는 에피소드가 삭제됐는데요. 선정성, 폭력성, 미적 기준 위반 등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국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었죠. 작년 6월부터는 아예 검열 체제에 공식 편입이 돼서 허가나 등록이 안 된 작품은 게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쇼폼 드라마를 문화 외교와 통일 전선 전략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 미니 시리즈 경연대회를 열고 세계의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하는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고 있죠. 주제는 중국 현대화, 녹색 중국, 문화유산, 인류 운명 공동체 등인데요. 이 모두 시진핑 주석이 국제 무대에서 강조해온 키워드들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적색 관광과 무형 문화유산 홍보에도 쇼폼 드라마가 동원됩니다. 향 제조, 종이 오리기, 도자기 수리 같은 무형 문화유산을 강조한 관광지를 포함하거나 공산당 관련 역사 현장까지 콘텐츠로 만드는 식이죠. 대만 연구자들은 해외 홍보용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국내 민족주의를 자극해 당 지지로 연결하려는 의도다라고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재미있는 드라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메시지와 허위 정보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소개한 트럼프 가짜 드라마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콘텐츠는 특정 국가의 여론과 사회 인식까지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합된다면 그 파급력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정부 보조금과 애국 소비 분위기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보급됐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성장 뒤에는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이 한때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죠. 그런데 지금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이야기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안전 문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공개된 기술 하나가 논란을 불렀습니다. 중국 자동차 충돌 수리기술 연구센터가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1초 만에 3m에서 6m 밖으로 쏘아내는 이른바 배터리 발사 기술을 시연한 건데요. 에어백 가스 발생 장치를 활용해 열 폭주 상태의 배터리를 차량 밖으로 날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 크게 분노했습니다. 불붙은 배터리가 주변에 옮겨 붙으면 어쩌지? 주유소나 고속도로에서 터지며 대형 참사다.
행인이 맞으면 어떡하냐 우려가 쏟아진 거죠. 논란이 커지자 협력사로 거론된 닝보 조이스는 우린 협력사가 아니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고 사례도 이어졌는데요. 올해 7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 차량이 청두 템프 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제멋대로 수십 바퀴를 돌며 제어 불능에 빠진 사건이 있었죠. 공안은 운전자의 정서 불안 때문이다 라고 발표했지만 네티즌들은 브레이크가 먹히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무한 루프 제어에 빠진 것 같다 라며 차량 결함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초기에는 브레이크 등이 잠깐 켜졌지만 이후 수십 바퀴 돌 동안은 브레이크 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비아디 품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5월에도 비아디 브랜드인 텅스 모델을 몰던 차주가 차가 중간에 멈춰 창피하다라고 온라인에 올렸다가 소란 혐의로 일주일간 구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소란죄는 주로 공산당이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죄목이죠. 이처럼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비아디를 포함한 중국산 전기차들의 이상 주행과 급발진, 배터리 과열로 인한 발화 등 각종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가운데 일부 문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것조차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입막음을 당하는 분위기, 불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샤오미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올해 3월 첫 전기차 SU7이 안우이성 고속도로에서 충돌 후 폭발해 대학생 3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스마트 주행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 가드레일과 부딪혔고 차문이 잠기면서 탑승자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샤오미는 경고 후 운전자에게 제어를 넘겼다라고 해명했지만 유가족은 사고 후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사고 직후 샤오미 주가는 하루 만에 1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배터리였습니다. 이 차량은 비아디나 CATL 배터리를 무작위로 장착하는데 CATL은 우리 제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비아디는 침묵으로 일관했죠. 비슷한 사고는 같은 달 또 있었습니다. 다른 SU7 차량이 충돌 후 불이 나 여대생 3명이 숨졌는데요. 역시 문이 잠겨 빠져나오지 못했죠. 유가족이 올린 글은 웨이보, 더우인에서 삭제됐고 여론 통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화웨이 전기차도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이토 M7이 고속도로에서 추돌 후 불이 났는데 전동식 문 손잡이가 튀어나오질 않아서 탑승자 3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에어백조차 터지지 않았다라는 유족의 증언과 정상 작동했다라는 회사 해명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품질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3월 화웨이 아이토 M9은 주행 중 차축이 부러져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고 비아디 차량도 차축이 부러져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지리자동차의 고급 전기차 지커 001은 후방 충격 흡수빔이 손으로 휘어질 정도로 약하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죠. 무거운 배터리를 싣고도 원가 절감 때문에 부품 강도를 희생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베이성에서는 아이토 M5 시승 도중 판매원이 두 손을 떼도 된다라며 자율주행 모드를 시연하다 버스와 충돌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었지만 회사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중국 전기차 업계 화재, 문잠김, 차축 파손, 자율주행 사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국은 산업 육성을 이유로 사고를 은폐하고 소비자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50%에 육박하는 중국에서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정리해 보면 중국 전기차 업계는 화려한 기술 홍보 뒤에 배터리 발화, 폭발, 문잠김, 차축 파손, 자율주행 충돌까지 온갖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비자 불신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요즘 중국 전역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하고 있죠. 이와 함께 병든 돼지, 폐사한 돼지가 식품으로 유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광둥성 로딩의 한 식품 가공 공장 앞에 죽은 돼지 수십 마리가 쌓여있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공장 이름은 광둥 외광 육류 가공식품 유한공사.
영상을 보면 공장 입구부터 안쪽까지 죽은 돼지가 쌓여 있고 근처 트럭에도 돼지 사체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죽은 돼지를 다시 공장으로 가져와 가공하려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로딩시 당국은 해당 폐사 돼지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온라인 여론은 들끓었죠. 왼손이 오른손을 조사해서 진실이 나오겠냐? 시장이 안 나갔다면 얼려서 내년에 먹을 건가? 말린 육포로 만드는 거 아니냐? 등등 냉소가 이어졌습니다. 당국이 뭐라든 못 믿겠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불신이 커졌을까요? 중국에서는 이미 십수년째 식품 안전 사고가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상천외한 가짜 식품들,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가짜 달걀과 시멘트 호두, 종이 만두와 플라스틱 쌀 등이 대표적인데요.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건으로 30만 명의 영아가 중독됐고 2013년엔 상하이 홍수이 육류회사가 유통기한 지난 고기를 재가공해 납품했습니다. 2015년에는 중량을 늘리기 위해 접착제 일종인 아교를 집어넣은 새우가 중국 수산물 시장에 유통되기도 했고 마트에선 파란색 색소로 염색한 대파까지 발견됐죠. 2020년에는 저장성에서 썩은 닭고기로 만든 만두가 적발됐고요. 올해 7월엔 중국 북서부 한 유치원에서 급식을 섭취한 어린이 230여 명이 혈중 납 수치가 비정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었죠. 맛있어 보이라고 음식에 그린 물감을 넣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는데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중국 정부는 단속을 약속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인들은 이번 일도 3일짜리 뉴스로 끝날 것이라며 체념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폐사 돼지 불법 유통 의혹의 배경에는 지속적인 돼지고기 가격 폭락이 있습니다. 농업농촌부 자료를 보면 중국 돼지고기 가격은 10주 연속 하락,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kg당 17.7위안, 우리 돈으로 3,500원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베이징에서는 500g에 1,300원짜리 돼지고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도매가가 이 정도면 농가는 남는 게 없거든요. 양돈 농가들은 팔수록 손해라고 호소합니다. 허베이성의 한 농가는 표준 체중 돼지의 매입 가격이 한 근당 5위안대, 우리 돈으로 1,000원 아래까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대형 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중국 상장 양돈 기업 22곳의 총 부채가 3,7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5조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보조금도 줄이면서 현금 흐름이 끊긴 겁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재고를 빨리 털기 위해 헐값에 돼지고기를 마구 쏟아내고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악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모기를 매개로 하는 게타 바이러스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9월 이후 광둥, 푸젠, 장시, 허난, 스촨 등 주요 생산지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새끼돼지 감염률이 무려 90%를 넘었고요. 광저우의 한 육가공업체 관계자는 감염 의심 고기가 한 근당 2위안, 약 400원에 팔린다면서 싼값에 사는 노년층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체제의 문제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정부가 돼지고기 산업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 중국은 돼지고기 안보를 내세워 양돈 규모를 20% 이상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줄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했고 결국 가격이 폭락한 거죠. 이제 정부는 다시 감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25개 대형 양돈 기업에 모돈 감축 목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결국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을 통제하는 구조인데요. 이른바 정부 주도의 공급 조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병든 돼지, 폐사 돼지가 다시 가공품으로 유통되는 음성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고기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좌우하는 핵심 품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닌 구조적 침체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중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 흔들리면 국제 곡물, 사료, 식품 가격에도 연쇄 충격이 번지거든요. 중국의 식품 공급망 붕괴는 단지 중국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패한 체제 아래에서 관리되지 않는 식품이 국제 유통망으로 흘러들면 그건 곧 전 세계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글로벌 리스크가 되죠.
한국 역시 수입 사료와 식품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중국 내부의 돼지고기 사태는 우리 식탁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식량, 사료, 축산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탈중국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가격이 싸다고 공급이 쉽다고 해서 불투명한 체제의 식품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대가를 부를 수 있죠. 식품 안전은 곧 국가 안보입니다. 중국의 돼지고기 사태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부패와 도덕의 붕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먹거리의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경고를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자유세계는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건강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